내가 죽으면 보험금도 회사도 그 여자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 미안하지만 당신 금고는 이미 비었고 이제 남은 건 살인자가 된 당신뿐이야. 강도윤은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아내 서혜원을 제주 앞바다의 호화 요트에 태웠다. 그러나 그 밤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보험금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내를 바다에 버리려는 살인의 무대였다. 혜원은 이미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목에 걸린 금고 열쇠를 마지막 미끼로 내놓았다. 그녀가 열쇠를 검은 바다로 던진 순간 요트의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를 바다에 밀어. 대신 당신 금고의 마지막 열쇠도 함께 가라앉을 테니까. 서혜원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지만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에는 충분했다. 제주 남쪽 바다를 가르는 검은 요트의 선미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등을 기댄 혜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무슨 열쇠? 혜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목에 걸린 가느다란 체인을 들어보였다. 황동빛 열쇠가 갑판 조명 아래서 짧게 번뜩였다. 당신이 석 달 동안 찾던 것.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걸 어디서 났어? 내 물건이었으니까. 서혜원 장난치지 마. 장난은 당신이 시작했잖아. 결혼기념일 여행, 샴페인 꺼진 감시 카메라, 그리고 내가 취해서 바다에 떨어졌다는 증언. 도윤의 턱이 굳었다. 그는 주변을 훑은 뒤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가 내게 쓸데없는 말을 했지. 혜원은 웃지 않았다. 당신은 늘 여자를 너무 쉽게 봐. 내가 잔을 비운 척한 것도, 승무원 명단이 어제 바뀐 것도 몰랐지. 그 열쇠 내놔. 싫어. 내놓으라고. 한 발만 더 오면 던질 거야. 그제야 도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사랑을 연기하던 남편은 사라지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짐승만 남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도윤은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바람이 세다며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샴페인이 식기 전에 마시라며 잔을 손에 쥐어주었다. 혜원은 잔 가장자리에 입술만 댄 채 술을 바닥의 배수구로 조금씩 흘려보냈다. 도윤은 그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난간을 붙잡자 만족한 듯 숨을 내쉬었다. 피곤하면 기대도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혜원은 결혼 첫 해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던 시절 도윤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빚 일부를 정리해 주었고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혜원의 곁을 밤새 지켰다. 혜원은 그 친절을 사랑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의 늦은 귀가도 잠긴 서재도 이름 모를 회사들에 자신의 도장이 찍히는 일도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보험계약서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도윤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함께 저장된 음성 파일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다. 선미 카메라는 11시부터 꺼집니다. 약은 20분이면 반응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뒤로 도윤이 대답했다. 실수처럼 보여야 해. 시신을 못 찾으면 더 좋아. 혜원은 그날부터 울지 않았다. 대신 열쇠를 만들고 문서를 복사하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움직일 장치를 준비했다. 도윤은 갑판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혜원아,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방금 전까지 사리를 숨기지 못했던 남자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를 꺼내자 혜원의 속이 서늘하게 식었다. 설명회사가 잠깐 어렵다. 그 금고 안에 있는 서류만 있으면 다 해결돼. 너도 결국 내 아내잖아.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던 게 아니야. 카메라를 끄고 약을 먹이고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조용히 열쇠만 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혜원은 체인을 손가락에 감았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내 장례식에서 울겠지. 기자들 앞에서는 사고였다고 말하고
백설인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남긴 보험금과 지분으로 회사를 살리겠지. 설인의 이름이 나오자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혜원은 휴대전화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더 깊이 눌렀다. 녹음 표시가 켜져 있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그녀는 열쇠를 쥔 손을 난간 밖으로 내밀었다. 검은 파도가 아래에서 흰이를 드러내며 요트의 꼬리를 물어뜯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 목숨이 아니라 돈이었어. 그러니까 가장 아픈 방식으로 빼앗아 줄게. 멈춰. 도윤이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혜원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채 손가락을 폈다. 황동빛 열쇠는 한순간 갑판 조명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고 곧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작은 금속이 파도에 닿는 소리는 엔진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거대한 금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린 듯했다. 그는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미쳤어. 네가 뭘 버린 줄 알아. 혜원은 떨리는 무릎을 숨기며 대답했다. 당신 인생.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안에 현금만 있는 줄 알아. 주식 증서, 차명계좌 장부, 토지 원본까지 전부 들어있어. 그걸 잃으면 나도 끝이지만 너도 끝이야. 그런데 혜원은 그의 소나귀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믿던 날 끝났어. 그 말이 도윤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혜원의 목을 밀어 난간 위로 눕혔다. 차가운 쇠가 허리를 파고들고 뒤집힌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혜원은 본능적으로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약기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네가 사고로 죽으면 열쇠는 잠수부를 써서 찾으면 돼. 하지만 네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복잡해져. 혜원은 그제야 알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도윤이 몸을 밀어붙인 순간 갑판 뒤편의 어둠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 놓으시죠, 강 대표. 도윤의 움직임이 돋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비상등 아래로 걸어 나왔다. 윤태겸이었다. 도윤이 이번 항해의 투자 자문이라고 소개했던 남자. 출항 직전 단 한 번 혜원과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도 이상할 만큼 모든 출입구와 승무원의 움직임을 알고 있던 남자였다. 태겸의 뒤에는 선장과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도윤은 당황을 감추며 혜원의 목에서 손을 뗐다. 윤 전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부부 사이 일입니다. 태겸은 혜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부부 사이의 살인 미수는 선장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인 미수라니 저 여자가 술에 취해 난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손자국이 목에 남았군요. 도윤은 선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장 이 사람들을 물리세요. 내가 이 배를 빌리면서 얼마를 냈는지 압니까? 선장은 대답 대신 태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항로 변경 준비가 끝났습니다. 짧은 정적이 갑판을 덮었다. 선장은 자신이 방금 부른 호칭을 깨달은 듯 윤 전무님이라고 급히 고쳤지만 이미 늦었다. 태겸은 도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강 대표가 이 배를 빌린 적은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요트의 소유주는 접니다. 혜원은 난간에서 몸을 때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시야가 흔들렸고 다음 순간 태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받쳤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지만 혜원은 숨이 막히듯 몸을 굳혔다. 태겸이 낮게 물었다. 정신이 듭니까? 혜원은 대답 대신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요? 충분히 오래전부터. 충분히 오래전이 언제죠? 태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다. 강도윤이 손을 올리기 전부터입니다. 혜원은 그의 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럼 왜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을 향해 있던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태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정확했다. 그는 도윤이 더 말하기를 기다렸다. 사리와 보험금, 금고와 서린의 이름까지 스스로 입 밖에 내놓기를 기다린 것이다. 혜원은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며칠 전 예약해둔 전송 완료 문구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확인하고도 안도하지 못했다. 태겸은 자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위험 속에 그대로 세워두었다. 날 미끼로 쓴 거예요. 혜원이 묻자 태겸은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이 배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는 말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막았죠. 당신이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것과 죽을 뻔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혜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겸은 손을 뻗다가 멈췄다. 처음으로 그의 계산이 틀어진 얼굴이었다. 도윤은 보안 요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몸부림쳤다. 윤태겸, 이건 불법 감금이야. 당장 항구로 돌아가. 내 변호사들이 내 회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태겸은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선장에게 말했다. 동쪽 항로로 변경하십시오. 15분 후 상륙 준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상륙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요트가 크게 방향을 틀자 먼 바다 위에 낮고 검은 육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 하나 없는 섬이었다. 혜원은 난간 너머로 그 윤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해안선이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 속 지도와 닮아 있었다. 가운데가 움푹 파인만 북쪽의 바위 능선, 서쪽 끝에 길게 뻗은 방파제 흔적까지 같았다. 도윤도 그것을 알아본 듯했다. 그는 갑자기 몸부림을 멈췄다. 왜 저기로 가는 거지? 태겸은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강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곳 아닙니까? 항로를 돌려 이미 늦었습니다. 섬이 가까워지자 폐쇄된 공사장의 철골과 반쯤 무너진 안내판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안내판에는 빛바랜 글씨로 청해 리조트 개발 예정지라고 적혀 있었다. 혜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혜원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땅, 사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작은 보트가 내려지고 도윤은 보안 요원들과 함께 섬의 낡은 부두로 옮겨졌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내가 여기 땅 주인이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면 납치야. 서혜원, 네가 원하는 게 돈이면 다시 협상하자. 열쇠만 찾으면 돼. 잠수부를 부르면 찾을 수 있어. 혜원은 갑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살해보다 더 짙은 공포가 묻어 있었다. 죽음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태겸이 혜원의 곁에 섰다. 해경과 수사관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섬 전체가 통신과 영상 기록 아래 있습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혜원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왜 굳이 여기죠? 태겸은 섬의 폐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 금고가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혜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도윤은 부두 아래에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뭐라고? 태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강 대표가 훔친 첫 번째 재산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혜원의 손끝이 떨렸다. 태겸이 자신보다 아버지의 사건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도윤을 잡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 섬을 조사했고 자신이 열쇠를 던질 것까지 예상했을지도 몰랐다. 혜원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들은 태겸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혜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마지막 전송 내역이 떠 있었다. 금고 관련 서류 보험 계약서, 선미 녹음 파일, 그리고 혜원이 사흘 전 설립한 해안주민 피해 회복 기금의 승인 통지였다. 태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혜원이 단순히
열쇠만 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했다. 당신도 제게 전부 말하지 않았군요. 혜원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당신이 먼저 숨겼으니까요. 아래 부두에서 도윤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혜원아, 그 금고 안에 내 아버지 서류도 있어. 나 없이는 절대 못 열어. 지금 돌아오면 살려줄게. 조금 전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 했던 남자가 살려주겠다고 외치는 모습에 혜원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 가까이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열쇠를 잃었다고 생각하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혜원은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손끝으로 쓸며 말을 이었다. 내가 바다에 던진 건 당신 돈이 아니야. 당신이 아직 부자라고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어. 태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섬의 폐허 위로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서 접근하는 수사선의 불빛이 검은 바다를 갈랐다. 도윤은 처음으로 금고가 이미 비어있을 가능성을 떠올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혜원은 자신이 준비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태겸 또한 결코 믿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섬을 떠난 지 3시간 만에 강도윤은 피해자가 되었다. 제주 해경청사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가 담요를 두른 채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한꺼번에 터졌다. 도윤은 밤새 바닷바람을 맞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아내와 윤태겸 전무가 사전에 계획한 일입니다. 저는 결혼기념일 여행 중 납치당했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섬에 강제로 내려졌습니다. 기자가 혜원을 죽이려 했다는 녹음에 대해 묻자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보호하려고 다가간 장면을 일부만 잘라 협박에 이용한 겁니다. 곁에선 백설이는 그의 팔을 받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청명그룹 재무총괄이라는 직함보다 오래된 친구라는 말을 앞세웠다. 서혜원 씨가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과 거액의 자금까지 사라진 상황이라 더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난간 밖으로 아내를 밀어내던 남자는 이제 전국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신당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혜원은 바닷가 별장 거실의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소리를 껐다. 도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살인이 아니라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다. 윤태겸의 별장은 제주 남쪽 절벽 위에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지만 혜원은 창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목에는 옅은 멍이 남았고 손목에는 도윤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의사가 진통제를 건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누군가 건네는 약을 아무 의심 없이 삼키는 일은 이제 불가능했다. 태겸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 위에 물과 서류 봉투를 놓았다. 오늘 오전까지 여기 계십시오. 서울 쪽 상황이 정리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혜원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누가 정리하죠? 제 쪽 법무팀과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정해준 장소에서 기다리고요. 태겸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혜원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 강도윤도 자주 했어요. 내가 질문하면 예민하다고 했고 거절하면 감정적이라고 했죠. 저와 그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십시오. 두 사람 모두 내가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내 안전을 이유로 내 선택을 빼앗았어요.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 속에는 반박보다 더 불편한 인정이 있었다. 혜원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도윤이 선미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한 기록과 승무원 교체 명단이 들어있었다. 가장 아래쪽에는 보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출항 2주 전이었다. 혜원의 손끝이 멈췄다. 이걸 언제 받았어요? 혜원이
문서를 들어보이자 태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출항 전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전에요? 열 이틀 전입니다. 별장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혜원은 웃음과 한숨 사이에 소리를 냈다. 열 이틀이면 나한테 전화할 시간은 충분했겠네요. 당신도 이미 강도윤의 보험 변경과 약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배에 오지 않으면 강도윤은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겠죠. 태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미 수십 번 혼자 검토한 논리였다. 혜원은 그 사실이 더 끔찍했다. 그는 위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계산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게 만들려고 나를 올려보냈군요. 당신이 스스로 올라탄 겁니다. 당신은 막을 수 있었어요. 태겸의 턱선이 굳었다. 맞습니다. 짧은 인정이 날카롭게 박혔다. 혜원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약기운이 남아있어 몸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난간 밖으로 떨어졌으면요. 그런 일은 없게 준비했습니다. 윤태겸 씨는 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파도 높이도 내 몸에 들어간 약의 양도 강도윤이 언제 미쳐버릴지도 전부 계산할 수는 없어요. 태겸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 한 걸음조차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한 사람처럼 별장 밖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지나갔고 곧 혜원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회사 인사팀은 그녀의 모든 출입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통보했다. 은행 앱에는 공동계정 접근 제한 안내가 떴고 청명그룹 내부망에서는 혜원이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 아래에는 재무총괄 백설인의 이름이 있었다. 혜원은 설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 끝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혜원 씨, 내 계정을 잠근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회사를 지키는 일과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예요. 내 남편과 자는 일도 회사 업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이는 당황하지 않았다. 도윤 씨가 당신과 끝내지 못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 명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는 걸 도왔나요? 말을 조심해요. 나는 누구도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부정은 이상할 만큼 정확했다. 혜원은 그녀가 계획 전체가 아니라 결과만 원했음을 알아차렸다. 설이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사 주가가 무너지면 직원 수천 명이 피해를 봐요. 당신이 가져간 문서와 자금을 돌려놓으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발표도 철회할 수 있어요. 혜원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미쳤다고 먼저 발표해놓고 정상으로 돌려주겠다고 협상하네요. 세상은 진실보다 먼저 나온 설명을 믿어요. 통화가 끝나자 태겸이 말했다. 백설이는 오늘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 겁니다. 혜원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군요. 예상했습니다. 당신은 늘 예상하네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태겸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원하는 조건을 말하십시오. 혜원은 잠시 그를 살폈다. 태겸 같은 남자가 조건을 묻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계약을 제시하고 상대가 따르게 만드는데 익숙해 보였다. 혜원은 봉투에서 빈 종이를 꺼내 3가지를 적었다. 첫째, 내 생명과 관련된 정보는 단 하나도 숨기지 마세요. 둘째, 증거 원본과 사본을 당신 회사 밖에도 보관해요. 셋째, 내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당신이 결정하지 마세요. 태겸은 종이를 읽은 뒤 물었다. 그 조건을 지키면 협력하겠다는 뜻입니까? 협력이 아니라 임시 동맹이에요. 당신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외로 보내려는 계획은 취소하세요. 태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울은 위험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정한 배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태겸은 펜을 들었다. 3 조건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었지만 혜원은 그 서명이 필요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보다 그녀의 경계를 문서 위에 올려놓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태겸은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한 가지는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조건 위반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처음 듣는 말에 혜원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종이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점심 무렵 혜원의 개인 메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목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영상에는 출항 전 부두의 창고가 찍혀 있었다. 태겸이 선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음성은 예상보다 선명했다. 강도윤이 오늘 밤 선미 카메라를 끌 겁니다. 계획대로 두십시오. 선장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서혜원 씨가 다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겸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우리가 개입할 시점은 제가 정합니다. 혜원의 손이 굳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충분했다. 그녀는 태겸에게 화면을 돌려 보였다. 이것도 예상했어요. 태겸은 영상을 2번 확인한 뒤 말했다. 앞부분이 잘렸습니다. 잘리지 않은 부분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럼 됐어요. 태겸은 원본에는 자신이 혜원을 계속 관찰하고 즉시 개입할 보안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혜원에게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 아니었다. 그가 개입 시점을 자신이 정한다고 말한 순간 그녀의 생명은 이미 그의 작전표 안에 들어가 있었다. 강도윤이 보낸 거겠죠. 태겸이 말하자 혜원은 쓰게 웃었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태겸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 파일을 외부 저장소로 복사해 그녀에게 전달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첫 행동이었지만 혜원의 마음은 더 멀어졌다. 오후가 되자 청명그룹 임시이사회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백설이는 혜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동시켰으며 도윤의 사망을 전제로 한 일부 문서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화면에는 혜원이 사흘 전 서명한 해안주민 피해회복기금 설립 서류가 잠깐 비쳤다. 기자들은 그것을 자금 세탁용 유령재단이라고 불렀다. 혜원은 정지 화면을 확대하다가 수취인 명단 한쪽에 아버지의 옛 사업 동료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청해 리조트 개발 당시 마지막까지 토지 매각을 거부했던 주민 대표였다. 혜원은 즉시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을 떠올렸다. 서울 한남동 아파트의 서재, 도윤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단 서랍, 그 안에 들어있던 해안 지도와 토지 번호. 태겸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혜원은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태겸이 약속에 서명했어도 신뢰는 종이 한 장으로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서울로 갈 거예요. 태겸이 일어섰지만 길을 막지는 않았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요. 무엇을 찾으려는지도 말하지 않을 겁니까? 당신도 열이틀 동안 말하지 않았잖아요. 태겸의 눈에 짧은 통증이 스쳤다. 혜원은 그것을 보고도 돌아서야 했다. 마음이 약해지면 또 누군가의 판단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았다. 제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석 뒤편에 앉은 혜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명령 대신 선택지를 주려는 어색한 노력처럼 보였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그는 작은 저장 장치를 건넸다. 강도윤의 차명 회사 목록과 섬의 소유권 변동 내역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 전부의 사본입니다. 혜원은 받지 않고 물었다. 왜 이제 주죠? 처음부터 줬어야 했으니까. 죄책감 때문에요. 아닙니다. 태겸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저를 떠날 이유를 모두 알아야 남는 선택도 당신 것이 되니까. 혜원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하는 순간 그를 미워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다. 결국 저장 장치를 받아 가방 안에 넣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작은 물건 안에는 태겸이 몇 년 동안 모은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를 그녀에게 넘긴 셈이었다. 하지만 혜원은 감동하기보다 두려웠다. 도윤에게 속았던 시간 동안에도 그녀는 비슷한 순간들을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태겸의 휴대전화로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다. 청명그룹 계열사 3곳의 결제 계정이 동시에 정지되었고 도윤이 담보로 내세운 지분 일부는 이미 의결권을 잃은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태겸은 통화를 짧게 끝냈지만 혜원은 임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언제부터 멈춘 거죠? 그가 대답하기 전에 혜원은 자신의 메일을 열었다. 피해회복기금 관리기관에서 보낸 승인서 아래에는 자산 이전 절차가 사흘 전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녀는 안도하지 않았다. 계획이 제대로 움직였다는 확인은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를 깨닫게 했다. 도윤이 열쇠를 찾으려고 바다를 뒤지는 동안 금고 안의 권리는 이미 종이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태겸은 화면을 본 뒤 낮게 물었다. 처음부터 금고를 비울 생각이었습니까? 혜원은 휴대전화를 닫았다. 내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묻죠? 태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죽을 각오까지 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혜원은 시선을 돌렸다. 알아도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혼자 죽을 각오를 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다정했지만 혜원에게는 또 다른 약속처럼 들렸다. 약속은 언제나 믿는 사람에게만 족쇄가 되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려는 순간 혜원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도윤이었다. 혜원이 받자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로 오고 있지. 그녀가 침묵하자 그는 웃었다. 윤태겸이 내 목숨을 미끼로 썼다는 걸 이제 알았나 보네. 그래도 나는 네 남편이야. 돌아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혜원은 창밖으로 활주로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도요. 부부는 서로 실수할 수 있어.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대신 네가 가져간 서류와 금고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와. 그러면 내 아버지가 왜 망했는지도 알려주지. 혜원의 호흡이 토섰다. 도윤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목소리를 낮췄다. 내 아버지가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고 아직도 믿는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은 섬에 있는 원본을 넘기지 않아서 모든 걸 잃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결혼한 이유도 그 서류 때문이었어. 통화가 끊긴 뒤 혜원은 손안에 저장 장치를 세게 쥐었다. 태겸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무엇을 들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조건을 지키려는 침묵이었다. 혜원은 탑승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가 돌아가는 곳은 남편의 집이 아니었다. 그의 거짓말이 시작된 자리였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서혜원을 기다린 것은 가족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공항 입국장 유리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윤태겸 전무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라고 소리쳤고 다른 기자는 남편을 섬에 감금한 이유가 재산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 휴대전화 화면마다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혜원이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 윤태겸의 품에 쓰러지는 장면, 강도윤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빠르게 이어졌다. 도윤이 그녀의 목을 누르고 보험금을 언급하는 부분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영상 끝에는 혜원이 태겸에게 낮게 말하는 모습이 자막과 함께 붙었다. 금고는 이미 비워두었어요. 실제로는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던 말이었다. 혜원은 입술을 움직인 적조차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막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자들이 길을 막자 뒤에서 따라오던 태겸의 보안팀이 나섰다. 그러나 혜원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어느 언론과도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한 기자가 비웃듯 되물었다. 불리한 질문을 피하는 겁니까? 혜원은 목에 남은 멍을 가리켰다. 이 흔적이 누구에게 불리한지는 곧 밝혀지겠죠.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판결을 끝낸 뒤였다. 청명그룹은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혜원은 회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한남동 본사 로비에서 출입카드를 대자 붉은 경고등이 켜졌고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혜원은 유리벽 너머로 임원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몇 년 동안 회사의 대외 사업을 맡아 수습했던 위기와 계약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불륜녀로 불리고 있었다. 로비의 대형 화면에서는 백설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서혜원 이사는 장기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동시켰고 윤태겸 회장 측과 접촉한 뒤 남편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해안주민피해회복기금의 계좌 흐름이 떠 있었다. 서리는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설립 직후 거액이 이동되었다는 부분만 강조했다. 혜원은 경비원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회의록 사본을 전달하러 온 젊은 직원이 그녀의 손에 몰래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도윤이 담보로 잡힌 지분을 되찾기 위해 긴급 대출을 요청했고 설인이 이를 승인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수천 명이 다친다는 설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도윤과 함께 차지할 빈 왕좌였다. 태겸은 건물 맞은편 검은 세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원이 차에 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유출 영상의 원본 파일 구조가 떠 있었다. 선내 보안 서버에서 복사된 영상입니다. 백설인 쪽으로 넘어간 뒤 음성과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혜원은 파일 목록을 내리다가 출항 전 보안 보고서를 발견했다. 문서는 제주 별장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다. 선미 감시 카메라가 꺼질 예정이라는 내용, 약물이 반입되었다는 내용, 도윤이 비상보트를 이용해 시신수색 시간을 늦추려 한다는 추정까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 아래에는 윤태겸의 전자서명이 있었다. 승인사항이라는 글자 밑에는 짧은 지시가 붙어 있었다. 대상이 직접 행동할 때까지 계획을 유지할 것.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열이틀 전에 받은 보고서가 이게 전부였어요. 태겸은 침묵했다. 혜원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약까지 알고 있었네요. 정확한 성분과 양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건 알았죠. 잔은 교체하게 했습니다. 교체되지 않았어요. 태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처음으로 모르는 사실을 들은 얼굴이었다. 혜원은 웃지 못했다. 당신은 모든 걸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강도윤이 마지막 순간에 병을 바꿨어요. 내가 직접 버리지 않았다면 마셨을 겁니다. 태겸은 손을 뻗어 보고서를 끄려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할 때까지 유지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가 사리를 명확히 드러내야 배후 자금과 관련자까지 함께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군요. 보안팀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늦었으면 나는 바다에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태겸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혜원을 더 격분시켰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닫힌 차 안에 울렸다. 앞좌석의 비서가 몸을 굳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태겸은 고개가 돌아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혜원의 손바닥이 뜨겁게 떨렸다. 강도윤은 나를 죽여서 돈을 가지려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살려두고 증거를 가지려 했고요.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달랐지만 둘 다 내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어.
태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맞습니다. 만공전이 만졌는 그 말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당신이 겪은 일을 없애지 못합니다. 혜원은 그의 담담함조차 계산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배치해요. 적당한 자리에 세우고 적당히 다치게 하고 마지막에 손을 내밀죠. 태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태겸의 손가락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잠그거나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혜원은 차에서 내렸다. 혼자 갈 거예요. 태겸은 약속대로 막지 않았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혜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혜원은 택시를 타고 한남동 아파트로 향했다. 도윤과 결혼한 뒤 6해를 살았던 집이었다. 건물 입구의 경비원은 그녀를 보고 당황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거주 권한이 남아있어 막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혜원은 자신이 기억하는 얼굴과 달랐다. 목에는 멍이 남아있었고 눈 아래는 검게 꺼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 냄새가 밀려왔다. 현관에는 도윤의 구두가 없었지만 서린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혜원은 침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아래쪽 서랍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오래전에 발견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금속이 돌아가는 순간 결혼 생활 내내 열지 못했던 서랍이 너무 쉽게 열렸다. 안에는 청해 리조트의 토지대장 사본 주민들의 서명이 찍힌 진정서,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된 자금 이동표가 있었다. 표에는 아버지 회사가 투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계좌 끝번호는 모두 도윤의 차명회사 목록과 이어졌다.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횡령을 뒤집어 쓴 사람이었다. 혜원은 서류를 넘기다 자신의 결혼 전 신상조사 보고서를 발견했다. 가족관계 부채, 아버지의 보관 문서,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 작성 날짜는 도윤이 처음 그녀에게 접근하기 2달 전이었다. 찾던 게 그거야. 등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원은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굳었다. 도윤은 서재문에 기대 서 있었다. 밤새 섬에 있었던 사람답지 않게 말끔한 셔츠를 입었고 목에는 얇은 상처 하나만 남아 있었다. 혜원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려 하자 그가 문을 닫았다. 경찰이 당신을 풀어줬어요. 내가 왜 잡혀 있어야 하지? 윤태겸이 만든 편집된 녹음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도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네가 찾은 것도 원본은 아니야. 진짜 토지 원본과 장부는 섬 금고에 있어. 혜원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와 결혼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웃었다. 처음엔 그랬지. 처음에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서류 위치를 딸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더군.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옆에 둔 거야. 혜원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인생에서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누군가의 조사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도 살다 보니 정도 들었어. 네가 얌전히 있었으면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야. 혜원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다. 내가 당신 돈에 손대지 않았으면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지. 죽은 아내의 보험금까지 포함해서. 도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도윤은 책상 위에 얇은 계약서를 던졌다. 혼인관계 유지 합의서였다. 혜원이 공식적으로 정신적 불안 상태를 인정하고 회사 경영권을 도윤에게 위임하는 대신 도윤은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그녀의 기금 일부를 유지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서명에 대외적으로는 부부로 남고 서로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야. 윤태겸과 무슨 관계를 맺든 상관없어. 혜원은 계약서를 읽으며 시간을 끌었다.
코트 단추 안쪽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붙어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곁에 두려는 이유가 뭐죠? 내 명의가 필요하니까. 청해 리조트 토지 일부는 상속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네가 사라지면 서류가 복잡해지고 네가 내 편이라고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돌아와. 그리고 금고는요. 도윤의 눈빛이 예민해졌다. 열쇠를 바다에 던졌어도 예비 개방 장치가 있어. 섬 관리동 지하로 들어가면 돼. 그 안에 정말 주식과 현금이 남아있어요. 당연하지. 그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혜원은 그가 금고를 최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아버지 서류도 거기 있고요. 원본이 있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기려던 장부도. 그 장부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도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비웃었다. 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윤태겸 집안 이름도 있어. 그 남자가 정의로운 척 너를 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 어머니가 벌인 일을 덮으려는 거야. 혜원의 심장이 흔들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당신은 태겸 씨가 오래전부터 섬을 조사한 걸 알고 있었군요. 윤태겸이 내 아버지 사건을 파고든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는 너를 통해 원본을 찾으려 했어. 나와 다른 게 없어. 도윤은 책상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 혜원아. 적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숨기지 않아. 혜원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잡았을지도 모른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이라도 붙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윤의 친절도 태겸의 보호도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였다. 계약서를 다시 보여줘요. 혜원이 말하자 도윤의 얼굴에 승리감이 스쳤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계약서를 펼쳤다. 그 순간 코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울렸다. 녹음 파일이 외부 저장소로 자동 전송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도윤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혜원의 옷깃 안쪽에서 붉은 불빛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혜원이 물러서기도 전에 그가 코트를 잡아당겼다. 녹음 장치가 바닥에 떨어졌고 도윤은 구두굽으로 그것을 짓밟았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혜원의 턱을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또 날 속였어. 혜원은 두려움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배웠으니까. 도윤은 혜원을 책장 쪽으로 밀쳤다.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녀의 어깨가 단단한 나무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전송 완료 표시가 잠깐 빛났다. 도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파일이 어디로 갔어? 이미 늦었어요. 윤태겸에게 보냈어.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다시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창밖에서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커튼 틈으로 아래를 확인했다. 건물 앞에 경찰차 한 대와 사설 보안 차량이 서 있었다. 도윤이 혜원을 노려보았다. 그를 불렀군. 혜원 역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경찰 2명과 그의 비서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태겸은 직접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를 구한다는 이유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장악하지도 않았다. 혜원이 설정한 긴급 신호를 확인한 뒤 약속대로 필요한 사람만 보낸 것이다. 도윤은 급히 서류를 챙기려 했지만 혜원이 먼저 아버지의 파일을 끌어안았다. 현관벨이 울리고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윤 씨, 문을 여십시오. 도윤의 얼굴에서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다. 그는 혜원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윤태겸이 널 살린 줄 알아. 그 남자는 네가 금고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만 필요해.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바람만으로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을 때 도윤은 이미 차분한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부부싸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부서진 녹음 장치는 불법 도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와 혜원의 멍자동 전송된 음성 일부가
그의 말을 흔들기 시작했다. 혜원은 구급대의 치료를 거절하고 경찰에게 아버지의 서류부터 봉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검은 세단 옆에 태겸이 서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혜원의 어깨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도 손을 뻗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날 처음으로 혜원이 스스로 정한 거리였다. 태겸이 낮게 말했다. 파일은 32초까지 전송됐습니다. 섬의 예비 개방장치와 장부에 관한 부분은 확보됐습니다. 혜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 이름도 장부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원은 놓치지 않았다. 사실이군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혜원은 아버지의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확인할 거예요. 당신이 주는 진실 말고 내가 직접 찾은 진실을. 그녀는 태겸의 차를 지나쳐 걸었다. 태겸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 한강 쪽으로 번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혜원은 알았다. 아버지의 몰락 도윤의 결혼, 태겸의 사냥은 모두 같은 섬의 금고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가 열리는 순간 세 사람 중 누구도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강도윤이 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은 서혜원이 먼저 내렸다. 경찰은 압수한 음성 파일과 토지 서류를 검토하며 정식 수색 절차를 준비했지만 도윤에게는 그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한남동 아파트에서 녹음된 대화 속에서 그는 섬관리동 지하의 예비개방장치를 직접 언급했다. 혜원은 그 한 문장이 그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고 안에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 한도윤은 변호사도 백설인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자신이 숨겨둔 현금과 장부만이 무너진 권력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터였다. 혜원은 경찰 조사실의 긴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지도를 펼치고 섬 북쪽에 표시된 낡은 전력 통로를 가리켰다. 정식 부두는 감시당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쪽 폐수 배출로를 이용할 겁니다. 수사관은 위험하다며 그녀의 동행을 반대했지만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금고 안에 일부 문서는 그녀의 상속권과 연결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 기금의 자산 이전 내용 역시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했다. 무엇보다 도윤이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어떤 것을 없애려 하는지 알아야 전체 범죄의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었다. 윤태겸은 회의실 끝에 서서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모든 설명이 끝난 뒤에야 현장에 가겠다는 결정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태겸은 더 설득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방탄조끼와 긴급 통신 장비를 요청했다. 그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존중이었다. 섬으로 향하는 수사선 안에서 태겸은 낡은 서류철 하나를 혜원에게 건넸다. 표지에는 윤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혜원은 파일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강도윤 말이 사실이었나요? 태겸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당시 태성개발 대표로 청해 리조트 초기 토지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강압적인 매입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사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태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결정 때문에 여러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는 주민조합의 내부 자료를 넘기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제 아버지가 이사회에서 어머니를 해임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때 태성개발의 하청 자금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강제 매입 자금을 빼돌린 뒤에 횡령 흔적을 당신 아버지 회사 계좌에 심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피해자를 도우려 했지만 처음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태겸의 대답에는 방어가 없었다. 저는 원본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원은 그제야 그가 왜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사건을 몇 년 동안 파고들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그 사실을 나에게 처음부터 말했다면요. 당신은 저와 협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 선택을 대신했네요. 태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는 서류철과 함께 모든 디지털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를 내밀었다. 이제 원본도 사본도 전부 당신과 수사팀이 관리합니다. 저는 접근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수사선이 섬 남쪽 해안에 접근했을 때 감시팀으로부터 작은 고무보트 한 척이 북쪽 폐수로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탑승자는 2명이었다. 한 명은 도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과거 섬관리소장을 지낸 남자였다. 그는 경찰의 출입 통제 일정과 관리동 내부 구조를 도윤에게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체포하려 했지만 혜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도윤이 금고에 접근해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없애는지 기록하면 그의 범죄 목적을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위험 지역에는 이미 원격 카메라와 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입팀도 관리동 바로 밖에서 대기했다. 태겸은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개입 시점을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지. 당신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약속한다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제주 요트에서 그는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두고 자신이 구할 순간을 정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도 같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지시가 나오면 물러날게요. 혜원이 대답했다. 대신 도윤이 금고를 여는 장면은 직접 보겠어요.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정을 삼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혜원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중요했다. 폐허가 된 관리동 지하는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청해 리조트의 완공 예상도가 아직 붙어 있었고 푸른 바다와 유리 호텔을 그린 그림 아래에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남은 흙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다. 혜원과 태겸은 수사관 2명과 함께 감시실에서 영상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관리소장을 앞세워 전력실을 통과한 뒤 지하 끝에 철문 앞에 멈췄다. 그는 손바닥 인식 장치에 덮개를 뜯고 안쪽에 숨겨진 기계식 잠금 장치를 꺼냈다. 한남동에서 말했던 예비 개방 장치였다. 여러 번 번호를 잘못 눌러 경고음이 울리자 도윤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떨었다. 마침내 무거운 문이 낮은 진동과 함께 열렸다. 도윤은 숨도 쉬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곧 움직임이 멈췄다. 금고 안에는 현금 가방도 주식 증서도 토지 원본도 없었다. 회색 선반만 텅 비어 있었다. 가장 안쪽 벽에는 작은 화면 하나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자산 처리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별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도윤이 요트에 오르기 사흘 전 혜원 명의의 합법 자산은 피해 회복 기금과 독립 신탁으로 이전되었다. 차명 지분은 담보계약 위반으로 의결권이 정지되었고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수사기관의 보전 요청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 줄에는 금고 실물자료 반출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화면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빈 선반을 하나씩 열고 바닥을 두드리고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열쇠는 내가 확인했어. 서혜원이 바다에 던진 뒤에는 누구도 열 수 없었어. 관리소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금고 안까지는 모릅니다. 도윤은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빼돌렸지. 그때 감시실의 스피커가 켜졌다. 감시실의 스피커가 켜졌다. 혜원의 목소리가 금고 안에 울렸다. 그 사람은 가져갈 기회조차 없었어요. 도윤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혜원은 수사관과 함께 철문 앞으로 걸어 나왔다. 태겸은 몇 걸음 뒤에서 멈췄다. 도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길을 막았다.
네가 한 짓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혜원은 빈 금고안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기억 안 나요? 결혼하고 두 번째 해에 내게 포괄 위임장과 담보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했잖아요. 당신은 그 서류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서류는 내가 관리했어. 사본은 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내가 독립신탁을 발동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죠. 당신 변호사가 나를 무시하고 넣어둔 문장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원은 목에서 끊어진 체인의 남은 부분을 꺼냈다. 바다에 던진 열쇠는 바깥 장식문만 여는 복제품이었어요. 진짜 개방 권한은 사흘 전에 폐기됐고요. 거짓말이야. 당신은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어요. 혜원은 수사관에게 봉인된 투명 상자를 받아 금고 앞에 놓았다. 안에는 도윤이 찾던 토지 원본과 거래 장부 주민들의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원본은 혜원이 기금을 설립한 날 이미 공증 절차를 거쳐 외부 보관소로 옮겨졌고 이곳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팀이 가져온 사본만 있었다. 장부 첫 장에는 태성개발과 청명그룹 하청사 도윤의 차명회사 사이를 오간 자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혜원의 아버지 계좌로 들어간 돈은 몇 시간 뒤 다시 도윤 측 회사로 빠져나갔지만 마지막 송금 기록만 삭제되어 아버지가 횡령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다. 윤세정의 서명도 있었다. 그녀는 초기 토지 매입을 승인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주민 보상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계정은 도윤에게 이용당해 비자금 통로처럼 꾸며졌다. 태겸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제 가족도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초기 사업 승인과 은폐 과정 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윤은 비웃었다. 네가 그러면 태성그룹도 끝나야 할 부분이라면 끝내겠습니다. 태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굳게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만든 죄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갑자기 수사관의 시선을 피해 금고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벽면 전력함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뽑아 바닥에 내던진 뒤 준비해온 연료를 서류 선반에 뿌렸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다 없어지면 끝이야. 라이터 불꽃이 떨어지며 마른 단열재에 불이 붙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천장의 소화장치가 작동했지만 오래된 전력선에서 불꽃이 튀며 철문 제어 장치가 멈췄다. 수사관들은 혜원과 태겸을 밖으로 밀어냈다. 도윤은 연기 속에서 비상 통로로 달아나려 했지만 무너진 철제 선반에 다리가 끼었다. 도와줘.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불태우려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현장 지휘관은 진입팀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연기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혜원은 철문 너머로 쓰러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죽으면 복수는 완성될지도 몰랐다. 법정도 거짓 인터뷰도 끝없는 싸움도 사라질 것이었다. 순간 그녀는 요트 난간에서 느꼈던 검은 바다의 차가움을 떠올렸다. 자신도 그날 살아남을 생각보다 함께 끝낼 생각을 더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도윤이 죽는다고 빼앗긴 삶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혜원은 벽면의 수동 소화 밸브 위치를 지도에서 본 기억을 떠올리고 반대편 통로로 달렸다. 태겸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멈추고 물었다.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수동 밸브를 열면 금고 안쪽 분사기가 작동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는 게 아니라 구조팀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태겸은 이를 악물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로 정확한 좌표를 전달하며 뒤를 따랐다. 혜원이 녹슨 밸브를 온몸으로 돌리자 뜨거운 금속이 손바닥을 찢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던 손잡이가 태겸과 구조대원의 힘까지 더해지자 천천히 돌아갔다. 잠시 뒤 금고 안에서 강한 물줄기가 터졌고 불길이 낮아졌다. 구조대가 진입해 도윤을 끌어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엎드렸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혜원을 올려다보았다. 왜 살렸어? 혜원은 피가 맺힌 손바닥을 움켜쥔 채 그 앞에 섰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이긴 것 같을 테니까. 도윤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혜원은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인자가 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법정에서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한 모든 일을 끝까지 듣게 될 거고, 살아있는 동안 돈도 이름도 없이 그 결과를 감당할 거야. 수사관들이 도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가면서도 금고는 내 거야. 회사도 내 거고 섬도 내 거야. 라고 반복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텅 빈 금고문은 활짝 열린 채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쫓아온 재산 대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만 검은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다. 불이 진압된 뒤 혜원은 관리동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벽빛이 바다 끝에서 번지고 있었고 폐허였던 섬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태겸은 치료 상자를 들고 왔지만 그녀의 손을 먼저 잡지 않았다. 상처를 봐도 됩니까? 혜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그는 무릎을 굽혀 손바닥을 소독했다. 태겸의 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혜원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다. 금고가 비어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그가 물었다. 당신을 처음 만나기 전부터요. 도윤이 내 이름으로 만든 위임장을 확인하고 신탁 조항을 찾아냈어요. 다만 불법 자금까지 내가 가져가면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피해기금이 움직이도록 해뒀죠. 요트에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의 계획치고는 지나치게 살아남는 쪽으로 정교했습니다. 혜원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계획은 살고 싶어서 세웠어요. 마지막 순간에만 내가 흔들렸던 거예요. 태겸은 붕대를 감다 손을 멈췄다. 그 순간을 이용한 사람은 저입니다. 혜원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자료도 오늘 한 선택도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태겸은 다시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없던 일로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는 과거의 통제도 거래도 없었다. 혜원은 처음으로 그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아직은 그 정도의 거리면 충분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수사팀은 압수한 장부와 저장 장치를 본토로 옮길 준비를 마쳤다. 태겸은 자신의 회사 법무팀이 관리하던 모든 사본의 접근 권한을 해제하고 혜원과 특별수사팀 공동 명의로 이전했다. 그는 마지막 확인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제가 단독으로 삭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혜원은 승인 버튼을 직접 눌렀다. 화면에 권한 이전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섬 아래 부두에서는 도윤이 수사선에 태워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옥상 위의 혜원을 바라보았지만 더는 협상도 협박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가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한 듯했다. 혜원은 목에 남은 빈 체인을 풀어 바람 속에 놓았다. 이번에는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파괴하는 것으로만 과거와 헤어질 필요는 없었다. 태겸이 몇 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라왔다. 앞서지도 길을 정하지도 않았다. 혜원은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말했다. 서울에 돌아가면 청명그룹과 태성그룹 모두 장부를 공개해야 해요. 당신 가족도 예외는 없어요. 태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혜원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찾고 자신이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적어도 더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미끼로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첫 번째 무너진 것은 강도윤의 회사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특별수사팀은 요트의 원본 영상과 선미녹음 섬관리동의 감시기록 청해 리조트 장부를 순서대로 공개했다. 편집 영상에서 지워졌던
도윤의 목소리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신을 못 찾으면 더 좋아. 불과 며칠 전까지 혜원을 불륜과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던 언론은 같은 속도로 제목을 바꾸었다. 그러나 혜원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기자회견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수사기관 청사 앞에서 단 한 번만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한 부부의 배신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섬에서 쫓겨난 사람들, 조작된 계좌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침묵을 강요받은 직원들의 이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청명그룹 이사회는 도윤의 대표 권한을 정지했고 담보로 묶인 지분은 의결권을 잃었다. 태성그룹 역시 초기 토지 매입 과정과 당시 이사회 기록을 외부 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윤태겸은 자신의 가족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빠짐없이 제출했다. 그 결정으로 태성그룹 주가는 흔들렸고 몇몇 친족은 그를 경영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태겸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을 자리를 지키는 대신 그 자리가 만들어진 방식부터 드러내기로 했다. 백설이는 사흘 동안 모습을 감춘 뒤 변호사와 함께 특별수사팀에 출석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청명그룹의 비공식 장부와 도윤이 해외 계정으로 빼돌린 자금 흐름, 그리고 혜원의 사망 뒤 실행될 예정이던 경영권 이전 계약서였다. 조사실에서 혜원과 마주 앉은 서리는 예전처럼 완벽한 화장과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내가 도윤 씨에게 당신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혜원은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이 무엇을 얻는지는 알고 있었죠. 서린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족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도윤은 그녀에게 청명그룹을 함께 차지하자고 약속했고 서린은 그 약속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혜원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자신의 가족도 결혼을 허락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회사만 살리고 싶었어요. 서린이 변명하자 혜원은 차갑게 물었다. 직원들을 살리고 싶었다면 왜 도윤 씨의 손실을 숨겼어요? 왜 내 이름으로 자금을 옮긴 것처럼 꾸몄죠?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판단에 반영될 뿐이었다. 조사실을 나가기 전 서린은 혜원에게 당신이 이기면 청명그룹을 가질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강도윤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도윤과의 마지막 면회는 구치소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초라해져 있었지만 혜원을 보자 곧바로 예전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했다. 이사회가 나를 몰아내도 지분 소송은 남아있어. 네가 진술만 바꾸면 아직 정리할 수 있어. 혜원은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꺼냈다. 자신이 유죄가 되면 청명그룹 직원들도 피해를 본다고 했고 혜원의 아버지 명예 역시 자신의 증언 없이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래도 내가 널 빚에서 구해준 건 사실이잖아 라고 속삭였다. 혜원은 그 문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구한 적 없어요. 당신이 만든 구덩이에서 손을 내밀고 내가 평생 고마워하게 만든 거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혜원은 섬의 화재에서 그를 살린 이유도 말했다. 당신을 죽게 두면 한순간은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마지막 결정까지 당신이 만든 증오가 대신 내리게 됐겠죠.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유리벽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그럼 왜 왔어? 내가 망한 걸 보여주려고.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가져간 것들을 돌려받으러 왔어요. 내 아버지 이름, 피해자들의 기록, 그리고 당신이 내게 심어놓은 두려움까지. 오늘 이후로 나는 당신을 미워하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도윤은 처음으로 돈이나 변호사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청명그룹 이사회는 혜원에게
임시 대표직을 제안했다. 도윤의 의결권이 정지된 뒤 가장 많은 우호 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녀였고 여론도 피해자인 혜원이 회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실에서 한 이사는 지금 회사를 장악하지 않으면 백설인 쪽 인물들이 다시 세력을 만들 겁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이사는 피해 회복 기금을 회사 재단으로 편입하면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혜원은 그 제안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있었다. 도윤이 목숨보다 아끼던 회장석에 자신이 앉는 장면은 완벽한 복수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해온 사임서와 지분 신탁안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임시 대표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제 몫의 의결권은 직원 대표와 외부 전문가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독립신탁에 맡기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혜원은 계속 말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회사를 또 다른 한 사람의 선의에 맡기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회사는 영웅이 아니라 감시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합법적으로 되찾은 개인자산 일부를 사용해 청해 피해 회복재단을 설립하되 운영권은 자신이 독점하지 않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채무 기록은 법원의 재심 절차와 금융자료 정정을 통해 바로잡기 시작했다. 혜원은 복수를 끝내는 방법이 상대의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왕좌가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짓밟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선택했다. 태겸은 재단의 첫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마나 그럼스피 못난 모든 직책에서 그는 태성그룹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과 선복구 비용을 확정한 뒤 프로젝트 운영 권한을 주민위원회에 넘겼다. 혜원에게는 짧은 편지와 서류 상자 하나만 보냈다. 상자 안에는 요트 사건부터 청해 리조트까지의 원본 자료, 목록 태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판단 기록, 그리고 그가 혜원의 동의 없이 내렸던 모든 결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변명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없었다. 당신에게 진실을 줄 권리가 제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알고 누구를 용서하고 어디로 갈지 정할 때까지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더 짧았다. 답장은 필요 없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몇 주 동안 태겸은 연락하지 않았다. 재단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편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비어 보였다. 혜원은 자신이 그를 그리워한다는 사실보다 그리움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될까 두려워했다. 상담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상담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의 배신뿐 아니라 요트 난간에서 스스로 손을 놓고 싶었던 순간을 입 밖에 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처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믿는 법을 다시 배우기 전에 혼자 있는 자신을 벌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6달 뒤 청해도에는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리조트 관리동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주민 공동 작업장과 기록관이 세워졌다. 기록관 첫 벽에는 사업 실패자나 불법 점유자로 불렸던 주민들의 본래 이름과 증언이 걸렸다. 혜원의 아버지 서준석의 이름도 그중 하나였다. 그의 기록 아래에는 횡령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정정문과 마지막까지 토지 원본을 지키려 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놓였다. 개관식 날 혜원은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 주민 대표였던 노인은 그녀에게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내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돌려주라고 했던 거다. 안에는 작은 집의 열쇠와 손으로 그린 섬지도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섬 서쪽 언덕에 허름한 관리인 집을 자신의 마지막 재산으로 남겼다. 혜원은 손바닥 위의 열쇠를 바라보았다. 바다에 던졌던 황동 열쇠와 비슷했지만 무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하나는 상대의 절망을 위해 만든 미끼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열어주는 진짜 열쇠였다. 그녀는 그날 저녁 혼자 집을 찾아갔다.
지붕은 수리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새로 놓인 작은 책상이 보였다. 현관 앞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었다. 혜원은 처음으로 고요함이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기 직전 언덕 아래 부두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겸이었다. 그는 정장 대신 어두운 셔츠와 편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수행원도 데려오지 않았다. 혜원은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먼저 내려가지 않았다. 태겸은 집 앞 돌계단 아래에서 멈췄다. 예전 같으면 곧장 올라와 그녀의 상태를 묻고 계획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몇 걸음의 거리를 남겨둔 채 말했다. 재단에서 기록관, 개관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혜원은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런데 왜 왔어요?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태겸의 말에는 시험도 협박도 없었다. 혜원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태성그룹 이사회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입니다. 나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대답에 혜원은 조금 안도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보다 훨씬 믿을 수 있었다. 태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는 아직도 가끔 당신이 문 뒤에 서서 내가 위험해지기를 기다리던 장면을 떠올려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 기억을 견디겠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배워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법부터. 바람이 부두 쪽에서 불어와 혜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태겸은 손을 뻗지 않았다. 혜원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다. 금속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요트에서 당신이 나를 안았을 때 나는 살았다는 안도보다 또 누군가의 손안에 들어왔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녀가 말하자 태겸은 낮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내가 말했으니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먼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태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혜원은 현관으로 올라가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태겸은 여전히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윤태겸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옆에서 걷고 싶다고 말했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끌지도 말고 뒤에서 지켜본다는 핑계로 숨지도 마세요. 태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원은 열린 문을 손으로 잡은 채 말했다. 오늘은 차 한 잔만 마셔요. 내일의 일은 내일 내가 결정할게요. 태겸은 곧장 올라오지 않고 다시 물었다. 들어가도 됩니까? 혜원은 아주 작게 웃었다. 네,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집 안에는 새나무 냄새와 바다의 습기가 함께 배어 있었다. 혜원은 2개의 잔의 따뜻한 차를 따랐고 태겸은 창가에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사랑을 약속하지 않았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았다. 태겸은 어머니의 책임을 기록관에 어떻게 남길지 주민들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혜원은 그 결정 역시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대화가 잠시 끊겼을 때도 침묵은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청해도의 새 등대가 켜지고 복구된 부두에 작은 어선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혜원은 목에서 끊어졌던 체인을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더는 복수의 증거를 몸에 걸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집 열쇠는 현관 옆 작은 접시에 놓았다. 누군가를 가두는 금고의 열쇠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의 열쇠였다. 태겸이 조용히 물었다. 내일도 와도 됩니까? 혜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내일 물어보세요. 태겸은 미소를 지었다. 혜원도 더는 그 미소를 약속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오늘 서로가 같은 방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었다. 그녀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바다에 버린 것은 열쇠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던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혜원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연문을 통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